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폭발로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현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연구에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15명이 선정됐는데 연간 2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포드에 이어서 GM의 전기차도 미국 전역 12,000여 개의 테슬라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 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GM 전기차를 슈퍼차저에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GM은 2025년부터 직접 연결이 가능한 포트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인해 미국 뉴욕에 이어 워싱턴 DC도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KN95 등급의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대형 댐이 파괴되면서 이 일대 마을이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강 인근 마을이 홍수에 의해 침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집과 건물들은 지붕만 남긴 채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공원과 토지, 사회 기반 시설, 농장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댐 하류에 있는 코르순카 마을의 홍수 전 모습입니다. 댐이 터진 뒤 같은 마을의 모습은 온통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레시키타운의 모습도 홍수 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위성 사진 속에서 푸르게 보이던 곳이 모두 물에 잠기며 어둡게 보입니다. 카호우카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이 지역이 1년 이상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겪은 비참함을 가중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Потрібно, щоб міжнародні організації, такі як Червоний Хрест, негайно долучилися до рятув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та допомогли людям саме на окупованій частині Херсонщини.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강 양쪽에서 주민 4만 1천여 명이 홍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중 4천 명 정도만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고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파괴의 배후는 러시아가 분명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이 3개 주요 축을 따라 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인근 카호우카 댐 폭발로 낮아지면서 더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우르크 에네르고는 현지 시간 8일 카호우카 호수물의 수위가 내려오면서 현재 냉각수 공급 임계점인 12.7m 미만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이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비상시 호수물 대신 원전 인근에 채워둔 냉각수 연못에서 물을 끌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달간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미국 남부와 동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수도 워싱턴 DC에도 경보가 내려져 시민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평소 모습입니다.
구름 낀 흐린 날인데도 모든 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 연기가 덮친 도시는 색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필터를 씌운 듯 온통 누런색에 건물도 뿌옇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탁도는 더욱 심해지고 건물의 윤곽도 흐릿해집니다. 거리의 모습은 다시 코로나19 때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Make sure my lungs stay healthy because if you breathe in the particles from the smoke, they'll collect in your lungs and you could get disease from it. 뉴욕을 삼킨 연기는 급기야 수도 워싱턴 DC를 덮쳤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워싱턴 기념탑은 형체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역시 주변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엔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고 야외 수업이나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affected communities listen to the guidance of their state and local officials from this point forward. 남한 면적 3분의 1 크기의 국토가 불에 탄 캐나다엔 전 세계로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미국은 이미 추가 소방대원과 장비를 보냈고 유럽연합 소속 나라들도 소방관 수백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바로 후쿠시마 어민들입니다. 현지 어업단체장이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후쿠시마 현의 지역 어업조합장이 경제산업상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항의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した約束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なぜ福島から放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조합장은 특히 원전 사고 이후 힘겹게 조업을 이어온 어민들이 받을 타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ここまで復興してきたのに、この先風評により水揚げ及び流通面に悪影響が生じ、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어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そ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もですね、アルプス処理水の、処分これは避けては通れないものであります。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의 해수 주입을 완료하고 일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원전 앞바다에서 세슘 검출 기준치를 넘은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할 경우 주변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친중 매체 대공보기구에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콩 관리들은 후쿠시마와 인근 수산물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을 포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 장관은 일본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얇은 두께로 더 많은 무게를 견디는 슈퍼 콘크리트와 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담수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관련 기술로 분류되는데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앞선 초격차 기술로 평가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 한강 남북을 잇는 33번째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판이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다리보다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중을 일반 다리보다 더 견디고 수명도 최대 200년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 소재를 이용해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하느냐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강도는 일반인 콘크리트의 4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환경을 다루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으로 염색된 물이 분리막 장치를 통과하자 맑은색 물로 바뀝니다. 기존에 개발됐던 압력을 활용한 기술과 달리 바닷물에 열을 가해 그 안의 물을 수증기로 바꾼 뒤 분리막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순도가 높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이른바 초격차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오려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출범한 지 40여 년 이상 된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이 가운데 성공 사례를 발전시켜 선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나라 국가의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는 신기술, 우주 거주지 건설 등에도 새로운 초격차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약칭 CGNC라는 이 컨설팅 회사가 낸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기업에서 해고를 할 계획 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해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이 사람 명수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약을 해봤는데 이때 8만 89명이 이제 해고가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감원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 폐업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비용 감축 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중 5%인 약 4천 명 정도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를 한다고 나온 건데요. 네. 이번 통계가 또 주목할 만한 건 이 AI로 인해서 해고된 이 직종이 특이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단순 노동직이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로 알려져 있는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러한 기대감이나 뭐 안심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도 뭐 여러 번 보도했지만 이 생성형 AI는 뭐 노래, 그림 그리는 건 물론이고 시, 소설 이런 다양한 창작물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한 것보다 결과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들지 않거나 혹은 돈을 굉장히 적게 들여서도 무난하고 그럴듯한 정도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이 AI를 택하는 경영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지난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이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AI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 기술이 사무직이나 법률 서비스 관련 직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4분의 1 정도는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억 개의 정규직이 이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특히나 이 화이트 컬러의 이 일자리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생성형 AI가 내놓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이 변화들 네. 이거는 어느 쪽으로든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소득 지식 노동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분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지난 6일 새벽 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다목적 댐 카호우카 댐이 폭발과 함께 붕괴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쪽 모두 댐 붕괴는 자신들의 이 잘못이 없다, 그죠? 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이 댐 파괴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악의 생태 재앙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댐 붕괴로 인해서 뭐 많은 강물과 토사들이 이제 하류 지역을 휩쓸어서 뭐 마을을 덮치고 생태계 역시 파괴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강 주변에 지뢰를 굉장히 많이 매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뢰들이 홍수와 함께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매몰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댐 붕괴는 단순히 하류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상류 지역 역시 가둬놓은 댐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식수나 농업용수 등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서로 폭파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자, 댐 파괴가 자포리자 원전의 그 냉각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이 자포리자가 위치한 곳 역시 이 댐 붕괴가 일어났던 이 호수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자포리자 원전은 이 카호우카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를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지난해 3월 이 러시아군이 점령을 한 이후로는 이 원전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냉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댐이 폭파됐던 당시 하루만 해도 호수 수위가 83c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호수물의 수위가 12.7m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원전을 정지해 놓은 상태니까 이 지금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냉각수 들어가는 양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몇 달은 저수지에서 새로 물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물 부족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은 뭐 물 소비를 제한을 하고 또 원전 인근 도시 항구에서 뭐 새로운 냉각수를 끌어오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 역시 이제 핵 안보와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면서 다음 주에 이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댐 폭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원전에도 좀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조사와 추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위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계적인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죠. 킬라우에아가 다시 분할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새벽 4시에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에서 폭발이 시작된 게 감지가 됐습니다. 이 분화구 바닥에서 이 15m 높이로 용암이 솟구치는 게 이 웹카메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이 화산 활동이 현재는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뭐 경계 수준을 이 주위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 항공 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최고 등급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데 뭐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 폭발을 했고 잠깐 멈춘 뒤에 올해 1월부터 한 61일 동안 폭발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시작된 폭발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산이 폭발을 하면 가장 주의해야 되고 중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용암의 흐름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화산 정상의 이 함몰 지역, 그러니까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만 지금 용암이 관측되고 있으니 뭐 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했을 때 당시에는 이 흘러내린 용암으로 주변 가옥이 한 700여 채가 파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 분화구 측면에 갈라진 틈으로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화산 아래 지하수하고 또 마그마가 발생을 하면 커다란 폭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킬라우에아 화산 활동이 재개됐다고 하자 주차장이 막 가득 찰 정도로 뭐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이 화산 활동이 아직은 폐쇄 구역에서 이뤄지니까 뭐 아주 큰 위험은 아니지만
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 또 분진들이 주변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장관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누리호 소식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다누리 관련 소식이 2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해 발사된 다누리 올 초부터 달에서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 당시에 원래 다누리의 처음 설계됐던 임무 수명은 1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누리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수명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남았는데요. 이유는 연료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구에서 처음 다누리가 떠날 때 싣고 간 연료의 양이 총 259kg이었다고 합니다. 259kg. 이 다누리는 원래 지구에서 달로 한 번에 가지 않았고 태양 쪽으로 갔다가 달로 되돌아오는 이 궤도를 따라서 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이 궤도를 따라서 돌기 위해서는 자세를 9번 정도 수정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꿀 때 생각보다 9번이 아니라 4번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9번을 다 하지 않고 4번만 엔진 점화를 통해서 그 위치를 수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때 연료를 20kg 정도 아꼈다고 합니다. 또 이 달 궤도에 처음 진입하고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 위로 올라갈 때 여기에도 진입할 때 당연히 연료를 한번 분사하면서 다누리 위치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예상보다 연료를 더 적게 사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동안의 임무 수행 중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연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남았던 건데요. 지금 현재 다누리에 남아있는 연료는 89kg이라고 합니다. 다누리가 1년 정도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연료를 뭐 26kg에서 한 30kg 정도 사용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만큼의 연료가 남은 거고요. 그래서 다누리의 임무 운용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누리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누리가 조금 더 애써줄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소식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도쿄전력이 지난 4월 25일부터 이 1,001km 정도의 길이가 되는 해저 터널을 다 지은 걸 완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저 터널의 시작 지점인 육지 그리고 또 해저 터널의 이 방류구인 이 해저 안에 바다에 있는 부분들 양쪽에서부터 이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하루 정도 동안 바닷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현재 다 마친 상태고요. 일본은 이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다까지 연결되는 이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이 터널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터널 안에는 바닷물이 그러니까 일반 바닷물이 채워져야 오염수랑 바닷물을 희석해서 섞어 놓은 이 방류물을 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마쳤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해저 터널의 바닷물 주입을 지난주에 이 IAEA가 마지막 현장 검증을 했거든요. 이게 끝나자마자 도쿄전력이 바로 바닷물을 주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본이 밝힌 올여름 방류 이 목표가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이 잡아 올린 생선들 중에서 우럭을 검사를 해봤더니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도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 노래미라는 생선에서도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거든요. 네. 이 우럭과 이 쥐 노래미가 잡힌 장소는 원전,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도 1호기에서 4호기 쪽, 바다 쪽 방파제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내부에서의 오염수가 직접적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이 도쿄전력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이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항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현 지역의 어업인들은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자신들의 이 어업 활동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게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가 손상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해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오염수 샘플링에 대해서도 균질화가 됐느냐 됐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 역시 도쿄전력의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지진이 만약에 났을 때 무너질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처 방안도 도쿄전력에게 준비하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 불안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도쿄전력이 그 샘플링을 할 때 이 탱크의 위쪽 물을 떠다가 했다고 하니까 또 이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철저한 검증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 연구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죠.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른바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39살인 강동원 교수. 2013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차기 노벨상 수상이 점쳐지는 주제인데다 한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 팀이 개발한 태양전지에 빛을 쪼여주자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효율이 23.3%로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전기를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로는 세계 기록인 23.6%에 버금갑니다. 향후에는 납을 아예 제거하고 그리고 면적을 더욱더 크게 1cm 이상으로 키워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 2층을 더 얹어 전기 생성 효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의사과학자 김유형 교수입니다. 항암제 복용 후 흔하게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계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는 극대화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항암제의 타겟을 발굴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까지 이루고자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같이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한우물 파기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혁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선정된 과제엔 연 2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영역에서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인 올해엔 207명의 과학자가 신청을 해 15명이 선정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15명씩을 선정해 미래의 석학을 키워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난소암 치료에서 항암제 아부토메티닙과 데팍티닙의 병행 투여가 종양을 위축시키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왕립 마스템 병원과 영국 암연구소의 종양 전문의 수산나 바레르지 박사 연구팀이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가 환자 중 29명에게 아부토메티닙과 데팍티닙을 병행 투여했는데 이 가운데 45%에게서 난소 종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난소암 치료제인 트라메티닙의 반응률 26%보다 2배나 큰 효과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KRAS 변이 유전자로 발생한 저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는 아부토메티닙과 데팍티닙 병행 투여에 대한 반응률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 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최근 식혜나 약과 같은 전통 먹거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 제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보리 엿기름인데 농진청이 엿기름 제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품질은 업그레이드한 표준화 제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보리 엿기름은 식혜나 약과 같은 전통식품의 맛과 풍미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품종도 제조 방법도 제각각이다 보니 표준화 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실 엿기름은 기름이 아닙니다.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 잘 말린 뒤 알갱이만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 심어진 보리는 농진청이 지난 2006년 엿기름 특화형으로 개발한 햄입니다. 올해 군산에서 기약 재배를 통해 100톤을 수확할 예정인데 농진청이 개발한 표준화 제조 공정에 따라 엿기름을 만들었더니 시판 제품보다 효소 효과는 1.7배, 당화력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이상 걸리던 엿기름 제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엔 보리를 문에 담갔다 건지기를 이틀간 반복하고 6일간 싹을 틔워 닷새 이상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표준화 제조 공정은 침맥과 건조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제조까지 6.3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엿기름 전용 품종의 해미로 만들었을 때 일반 겉보리로 엿기름을 만드는 것보다 풍미라든가 당화력, 또 식혜 제품에서 훨씬 우수한 제품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공업체에서 해미 품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해미 엿기름은 전량 식혜 제조업체에 공급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엿기름과 비교해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농진청에서도 테스트를 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거의 한 80%, 90%가 해미 쪽의 엿기름이 상당히 정갈하고 옛날 전통의 식혜 맛이 난다. 이렇게 품평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엿기름을 사용한 전통식품 관련 매출액은 한 해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미 품종 재배가 늘고 엿기름 제조 공정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전통식품의 수출 판로 모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포드에 이어 GM도 전기차 선두업체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메리 베라 GM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함께 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GM 전기차 운전자는 내년 초부터 미국 전역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 12,000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GM 전기차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GM은 2025년부터 슈퍼차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자사 생산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드 자동차도 지난달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3대 기업이 슈퍼차저 이용에 합의한 만큼 나머지 기업들도 업계의 기존 표준을 버리고 테슬라의 시스템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해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기내 면세품 할인 바우처를 온라인 기내 면세점 스카이샵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할인 바우처는 미화 20달러와 50달러 두 종류로 각각 대한항공 마일리지 2,800마일, 6,800마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없는 주류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스카이샵 이용 시 단거리 국제선 노선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그 외 중장거리 노선은 탑승 72시간 전까지 주문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 차로 졌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이탈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수 7개 대 19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3개와 9개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리 축구를 펼쳐온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잡이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3분 베주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이승원이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년 전 이강인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위험 지역에서 내준 프리킥을 이탈리아의 파푼디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거침없는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지금 다시 봐도 아쉬운 경기인데요. 응원을 위해서 8일 밤부터 또 이른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공이 그리는 궤적 하나하나에 웃고 울면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 붉은 악마 상징인 뿔머리띠부터 온몸에 휘두른 태극기까지. 각양각색 차림으로 멋을 낸 시민들의 광장의 푸른 잔디는 어느새 붉은 물결로 일렁이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우리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승까지 단 한 경기. 팬들의 간절함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또 이제 4강전인데 또 이겨야죠. 결승 갈 거니까 열정적이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전반 초반 이탈리아의 선제골이 터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이승원 슛! 금세 터진 주장 이승원의 동점골에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나란히 한 골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전반전. 승리를 향한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입니다. 승!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선수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광장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후반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이탈리아의 프리킥이 통안의 결승골로 연결되자 응원단의 얼굴엔 진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운 우리 선수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팬들. 졌지만 그래도 재밌고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대표팀 분들이랑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은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거리 응원에 나선 팬들은 마지막 3, 4위전에 기대를 걸며 끝까지 응원을 다짐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벨 에포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라는 뜻인데 19세기 무렵을 말한다고 합니다. 화가이자 조각가 에드가 드가는 이 시절 프랑스 예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에드가 드가는 주로 경주마와 발레리나를 작품 소재로 삼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에드가 드가의 생애와 대표작, 그리고 회화 표현 기법인 데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드가 드가 어떤 작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프랑스 대표적인 작가인 에드가 드가는 1834년 파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드가는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고요. 이 부모님의 권유로 법학을 전공했다가 중퇴하고 1855년 앵그르와의 만남 등을 계기로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프랑스 유수의 미술관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영감을 얻고요.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면서 꾸준히 명작들을 접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에서 고전 미술을 연구하던 시절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가는 1865년에 살롱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는데요. 이후에 인상파 전시에도 7차례나 참여하면서 인상주의와도 크게 교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상주의 사주와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습니다. 이 드가는 굉장히 뛰어난 데생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특히 발레리나 등 무용수를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아서 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드가가 활동했던 시기에 프랑스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 영화나 또 문학 작품에서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많이 아시는 영화죠. 이 프랑스의 낭만적인 모습을 담아낸 이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에서도 이 벨 에포크 시기에 대해 다루기도 합니다.
벨 에포크는 아름다운 시대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인데요. 이 대략 유럽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는 프랑스의 정치적인 격동기가 끝나고 또 산업혁명도 거친 후라서 무척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는데요.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미술 쪽에서는 이 에드가 드가 외에도 모네나 마네, 또 고흐, 고갱, 로댕 등 이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고요. 그 외에도 헤밍웨이나 거트루드 슈타인, 또 드뷔시, 푸치니 같은 문학과 음악 등에서도 그야말로 각 분야의 대가들이 이 시기에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한 명 한 명의 모든 이름이 다 익숙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드가는 이 벨 에포크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어두운 그 그늘에 주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운 법이죠. 그 대단했던 벨 에포크 시대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었는데요. 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등을 거치면서 식민지나 사회적인 불평등, 또 빈부격차 등 문제 등이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드가의 작품 주요 소재가 발레리나 등 무용수의 모습이었다고 했는데요. 드가는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용수의 모습보다는 당시 노동계급 출신의 무용수에게 주목하면서 이 무대 뒤의 현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당시의 발레 공연장에는 돈이 많은 남성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연 관람보다는 발레리나를 사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파리에서 성행하던 성매매라든가 이런 어두운 이면을 드가는 작품을 통해서 기록했고요. 때문에 드가의 작품에서는 무대 뒤에 고단해 보이는 무용수의 모습이나 또 나이가 많고 권력을 가진 듯한 중년 남성들이 다수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던 시대인데 그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드가가 앵그르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앵그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앵그르가 어떤 작가였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특히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이나 터키탕 등의 여성 누드화가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대생 실력으로도 유명하고요. 이 드가의 인생에서 앵그르와의 만남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드가는 평생 동안 앵그르를 존경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앵그르의 작품 목욕하는 여인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를 만나서 작품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드가가 앵그르의 제자인 루이 라모트에게 먼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앵그르와 직접 만나서 배우기도 하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 앵그르는 드가에게 기억에 의해서건 자연에 의해서이건 최대한 많은 선을 그려라라는 조언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드가는 이 말을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유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데생이라는 말은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이 데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데생은 회화의 표현 방식으로 소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어로는 데시네, 즉 그린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요. 연필이나 콩테, 또 목탄, 파스텔 등을 이용해서 주로 선으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심상을 선으로 표현하면서 채색을 하지 않거나 또 하더라도 간단하게 색을 입히고 선에 더 중점을 두는 표현 기법입니다. 이 드가는 굉장히 뛰어난 데생 작가로 알려졌고요. 데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데생이란 형태가 아니라 사물의 형상이다. 누가 물어오면 이 데생을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존경하던 앵그르의 조언이나 또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에드가 드가의 대표작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 드가의 많은 발레리나 작품 중에서 스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별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은 채로 우아하게 인사하는 듯한 발레리나의 모습인데요. 이 새하얀 복장에 꽃장식도 되어 있는데 머리 위에도 화려한 꽃 왕관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큰 역할의 무용수처럼 보입니다. 이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과도 환하게 비추는 조명에서 성취감이나 승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용수의 뒷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은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무용수의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커튼 뒤에 가려진 걸 보니까 무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대 때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는 후원자이자 또 남성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드가가 그런 현실을 주로 작품에 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무용수 뒤에 서 있는 남성 또한 어떤 사적인 후원자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 긍정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림이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드가 드가가 평면 작품뿐 아니라 조각까지 했다고 하죠? 네, 드가가 주 소재로 삼았던 이 무용수를 조각 작품으로도 남겼습니다. 14살의 작은 댄서라는 작품인데요. 18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마리 반 괴테라는 소녀를 실제 모델로 했고요. 네. 1881년에 인상파 전시회도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때 드가가 조각을 독학하면서 수많은 와이어 뼈대와 또 밀랍 모형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조각의 모델인 마리 역시 금전적인 어려움이 컸던 무용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한 신문에 이 마리 반 괴테가 돈 700프랑을 훔쳐서 감옥에 갔다라는 기사도 실렸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드가는 이 당시 프랑스 벨레포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노동 계급의 일상 면면을 담았습니다. 네, 그저 아름다운 작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화려했던 시대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잘 나타낸 화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드가 드가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이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지난달 적도지역 태평양 전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하면서 약한 엘니뇨 조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카이스트는 전기전자공학부 유민수 교수와 김재철 AI대학원 김범준 교수가 구글 본사에서 수여하는 구글 리서치 학술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유민수 교수는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 기반 기계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연구 주제로 선정됐으며 김범준 교수는 동작 계획, 작업 기획을 접목한 초거대 언어 모델 연구 주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리서치 학술상은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컴퓨터 과학 관련 분야 신진 연구자들과 구글과 협업을 촉진하고 장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구글 본사가 신설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 조직문화 혁신 포럼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연구 행정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포럼은 출연연 연구 행정 현황과 미래 방향, 출연연 통합 연구 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등 주제 발표와 5명의 패널 토론자와 함께 연구 행정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6월 야간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별빛학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천문학 이야기와 여름철 별자리 찾아보기, 별빛 천문대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측 등으로 진행됩니다. 29일 개최되는 밤하늘 관측대장은 천체망원경의 종류와 원리를 배우고 직접 천체망원경을 조립하고 조작해 자유롭게 천체를 관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연구를 시작한 뒤 노벨상 수상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죠.
그만큼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오랫동안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시작된 한우물 파기 지원 사업 소식이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젊은 과학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